오늘날 서울시의 버스 정류장 노선도에는 버스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선도에는 버스의 방향이 그려져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운전사님께 행선지를 물어보거나 깜빡 잊었다 잘못 타서 내리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죠. 2011년 당시 나이 23세의 이민호 씨 역시 이러한 불편함을 자주 겪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수없이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해결이 되긴 할지는 불투명했죠. 그래서 그는 본인이 직접 서울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800원짜리 방향 표시 스티커를 구입해 그가 다니는 정류장마다 붙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마포구에서 시작한 이 작업은 어느새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되었고 2013년 초까지 스티커 작업을 완료한 정류장은 서울 시내 6,500개 정류소 중 3,500여 곳에 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비를 더 들여서 더 품질 좋은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했죠. 이 일은 결국 당시 서울시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이민호 씨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직접 전체 정류장의 노선도를 개편하고 각 노선도마다 버스의 방향을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민호 씨는 취업준비생이 되었습니다. 학점 평균 4.42의 높은 성적과 각종 봉사활동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사팀이었죠. 현대자동차의 인사팀 소속 이사 한 명이 그가 화살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자 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입사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현대자동차의 인적성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한국의 대중교통에서는 유독 미담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철,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평가됩니다. 물론 옆나라 일본과도 많이 비교되어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평가받기도 합니다. 일본은 열차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반면 한국은 가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라며 일본인들은 자국의 시스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자부심을 갖죠. 하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그 정도는 일본에게 양보를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세상에는 정시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음 소개해드릴 사연입니다. 지난 4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하여 광명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가 출발 시간이 2분 지연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하철이나 전철보다 KTX는 정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들르는 역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장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날 한국에서는 단 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고 오히려 탑승객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얼굴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낸 기적의 2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하여 8년간 치료 중이던 말기 심부전증 환자 A씨가 심장 이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는 인공심장인 좌심실 보조 장치를 이미 심어둔 상태였지만 그것은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결국 하루빨리 심장 이식을 받아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8년 동안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던 어느 날 전남의 한 병원에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30분 전남의 병원에서는 기증자의 심장 적출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전남에서 인천까지 최대한 빨리 이송되어야 했는데 원래 심장을 이송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방헬기는 강풍으로 인해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료진은 KTX를 이용하여 광주에서 인천까지 심장을 이송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심장을 적출한 후 이식하는 순간까지의 골든타임은 4시간 남짓. 저녁 8시 30분에 적출한 심장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9시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탔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의료진은 KTX역에 전화를 걸어
9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조금만 늦춰달라 간곡히 부탁했고 코레일 측은 신속히 인력을 배치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해당 열차에 탑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승객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승객들은 열이면 열,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열차 지연 소식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KTX는 9시 2분에 출발하여 광명역에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 광명역에서 앰뷸런스에 실려 오후 11시 부근 신부전증 환자 A씨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열차의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사정에 관계없이 클레임을 거는 고객들이 넘쳐났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병원 측에서 진작에 다 준비해서 다른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한국과 일본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일본에서는 2015년 달리는 열차에 사람이 부딪혀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들은 이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 바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이 유독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한 적이 있다. 그때도 일본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한국인만 나선 것이었는데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라는 댓글을 덧붙였습니다. 1974년 7월 13일 울산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현. 유달리 총명하던 그는 1993년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수영과 테니스, 농구 등 각종 스포츠에 심취하여 못하는 것 없이 다재다능하던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도전적인 청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천년 1월 일본 도쿄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한일 간의 교역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열정이었는데요. 비극은 이듬해의 추운 겨울 발생했습니다. 눈이 몰아치던 일본의 어느 겨울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그만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일본인들은 그를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죠. 그 순간 선로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이수연이었죠. 7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취객을 선로에서 구해내 승강장으로 올려보냈지만 스스로는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26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의인 이수연 씨가 안타까운 희생을 한 뒤 1억 명의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일본인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강조했고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이 일본에 건너와 타국민을 위해 희생한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위한 연결식이 치러지기도 했고 미야기현, 도쿄 시노쿠보역, 그리고 그가 유학하던 도쿄의 학교에서는 그를 기리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에는 아키토 이랑 부부와 각계 각층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예를 표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을 기리는 이수연 아시아 장학재단도 설립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청년.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열차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출발 시간이 몇 분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 외치는 승객들. 그리고 비록 타국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린 청년.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겨울은 더욱 따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에서 중국인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개원 이후로 단 한 번도 외국인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뽑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인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때 당시 이 지원자의 한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도저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종 면접 이후 요구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해당 지원자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채용을 보류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기밀이 유출될 뻔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한국 기업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낼 수 있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를 목표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력 증진에 큰 노력을 쏟고 있지만 막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로 시진핑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후 연봉 3억, 주택 제공, 5년마다 계약 자동갱신, 부장급 지위 보장 중국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중국 스카우트의 조건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서 재직하던 중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논란이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막상 이렇게 한국의 기밀을 유출시켰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혼자 호의호식하려다가 망했다, 꼴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또한 한국의 기밀을 빼돌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대했던 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장이 철수한 지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떠난 이후 인근 상권의 60%가 폐점을 하였으며 100여 동이 넘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 폭락을 맞이하며 부동산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필사적인데요.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DP의 30%를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총리가 직접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약속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위험의 중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조 2025년을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큰 공을 들였고 이로 인해 이미 한국을 꺾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이 최근 들어 줄줄이 거부실함을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업은 저가 공세와 내수 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해냈으며 이것을 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중국에게 이를 맡기며 중국은 전 세계 수주량 1위의 자리를 한국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선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세계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여 2019년 중합에서도 당당히 2위를 낚아챘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기간과 금액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과 심지어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자 중국의 배터리 산업 또한 결국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중국의 휴대폰 산업은 화웨이를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공격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또한 오지 분야에서는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반등을 하고 있죠. 도광양의 199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것으로 중국은 최소 100년간 크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정도를 넘어서 나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철저히 짓밟히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각종 금융위기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더욱 미래사회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 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